첫 번째 증상은 눈꺼풀이 자주 떨리거나 경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남구에 사는 68세 정은이입니다. 처음 그 증상을 겪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다가 이상하게 왼쪽 눈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더니 몇 초 후엔 멈췄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까지도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뉴스를 보다 말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불쑥불쑥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눈꺼풀만 떨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얼굴 근육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눈 주위에 묵직한 압박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며 그냥 넘겼지만 어느 날부터는 눈이 스스로 깜빡거리는 느낌,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제대로 못 뜨는 순간까지 오면서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꺼풀 떨림이 아닙니다. 안면 신경의 과흥분 상태가 반복되면서 중추신경계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뇌신경계 이상, 특히 파킨슨 증후군, 안면경련 증후군, 초기 신경계 퇴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인 줄 알았던 눈꺼풀 떨림이 사실은 뇌와 신경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증상이 지속되면 3년 내로 말초 신경장애, 안면마비,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증상을 그냥 넘깁니다. 눈밑 떨리는 거야 흔한 일이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뇌는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눈꺼풀이라는 작은 근육을 통해 보내는 신경계의 경고음인 것입니다. 눈꺼풀이 자주 떨린다는 건 뇌의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뇌혈류 공급이 불안정하며 눈과 얼굴 근육을 관장하는 뇌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 집중력 감퇴, 기억력 문제, 심지어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저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카페인 섭취를 중단했으며 오메가3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며 뇌에 휴식을 주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눈꺼풀 떨림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일상에 다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신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증상을 가볍게 여긴다면 3년 안에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증상은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고 잘 없어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2세 유정혜입니다. 지금 제 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저 멍 하나였습니다. 큰 사고도 없었고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힌 기억도 없었지만 어느 날 무릎 안쪽에 푸르스름한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냥 부딪혔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다가 손잡이에 팔이 스쳤는데 그 자리에 또 멍이 생겼습니다. 또 며칠 뒤엔 바지를 입다가 허벅지에 멍이 생겼고 잠결에 뒤척이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종아리에도 선명한 멍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몸 곳곳에 멍이 생기고 그 멍들이 몇 주가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팔과 다리를 들여다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건 내 몸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받은 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혈관 탄력도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한 멍을 넘어서 뇌출혈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쉽게 피곤했는지, 왜 머리가 자주 띵했는지, 왜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은 이미 안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멍 하나가 보내던 경고를 저는 무시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3년 안에 심각한 건강 악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간, 면역체계, 순환기능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병이란 게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음식을 바꿨습니다. 항산화 음식, 간에 좋은 음식,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식단을 챙기고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운동은 하지 않지만 걷기와 스트레칭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처음엔 몸이 금세 바뀌지 않았지만 2달쯤 지나자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더 또렷해졌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멍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생기고 오래 남는 증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몸이 외치고 있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이대로 두면 3년 내에 심장, 간,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팔, 다리, 복부에 생긴 구멍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멍 하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마십시오. 세 번째 증상은 자는 동안 3번 이상 화장실에 가고 잠이 자주 끊기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71세 최인숙입니다. 요즘 제 삶은 낮보다 밤이 더 지옥 같습니다. 분명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데 새벽 1시, 2시, 3시, 또 4시. 한밤중에 3번, 많게는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언제쯤 또 소변이 마려울지, 몇 시쯤 또 눈이 떠질지 예측 불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엔 수분 섭취도 줄였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방광이 울립니다. 겨우 눈을 붙이면 또 요의가 밀려오고 거실불을 켜고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가는 그 10m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금방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기를 반복했고 새벽에만 3번 이상 깼다는 걸 아침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밤이 몇 달씩 이어지자 낮엔 멍한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불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했고 약을 먹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깜짝 놀란 날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요 증상이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심장 기능 저하와 신장 부담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수면의 질이 무너진 상태라 인지 기능과 면역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몸이 매일 밤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 회복의 시간이 매일 끊기고 있다는 것. 그 순간 저는 침대 위에 누워있던 제 모습이 병으로 가는 통로 위에 놓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 리듬을 바로잡고 방광과 심장, 신장 기능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심하면 인지기능 저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3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는 건 명백히 몸속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입니다.
낮 동안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이 밤새 몰리거나 방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잠의 질이 끝없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수면이 깨질 때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심장은 과하게 뛰고 체온 조절과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낮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만성 염증과 내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저는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소변 생성 부담을 줄였고,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셋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소변 문제로 보지 않고 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내 몸이 고장나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결코 길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 조용한 비명, 지금 듣지 않으면 늦습니다. 4번째 증상은 최근 몇 달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 69세 박영남입니다. 평소엔 음식도 잘 먹고 살도 쉽게 안 빠지는 체질이라 늘 배가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해 봄쯤부터 바지가 헐렁해졌고 거울을 보면 턱선이 살아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보기 좋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이상할 만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고작 2달 사이 체중이 5kg 넘게 빠졌고 허벅지와 팔뚝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 적도 없고 운동량도 똑같았으며 식사도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나이에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니 복이다 싶었지만 몸이 점점 더 피곤해졌고 머리가 멍해지는 날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더 튀어나왔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 내시경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위와 췌장 상태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아진 줄 알았던 내 몸이 사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가장 위험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암, 당뇨, 신부전, 갑상선 질환, 심지어 신경계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잡지 않으면 1년 내 더 심각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이 빠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식욕도 조금 줄었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변비가 생겼다가 설사로 바뀌는 이상한 패턴도 반복됐습니다. 모든 걸 나이 탓이라 넘겼지만 사실은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살이 빠진다는 건 몸이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몸이 더 많이 에너지를 써야 할 정도로 긴장된 상태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근육과 지방을 태워 체중이 줄고 암세포가 생기면 정상세포의 영양을 빼앗으며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간이나 췌장,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대사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가속화되며 체중이 줄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빈혈, 탈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병원입니다.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영상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절대 보기 좋아졌다는 말에 속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60세 이후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그대로인데 살이 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몸 안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체중이 빠진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면역이 무너지고 장기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3개월 사이 5kg 이상 빠졌다면 당장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거울 속 당신이 날씬해졌다고 웃고 있다면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건강 붕괴의 전조를 의심해야 합니다. 몸이 말라간다는 건 곧 생명이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증상은 말할 때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말이 끊기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장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 그거 뭐더라? 그거 있잖아. 음식할 때 쓰는 하얀 가루하고 멈췄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웃으며 넘겼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소금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는데 말이 목구멍에서 끊긴 것처럼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순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다가 그 배우 있잖아. 유명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라며 말을 더듬었고 TV를 보면서도 출연자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떠오르는데 입이 따라주질 않는 이상한 느낌. 단어 하나가 생각나지 않아 한 문장이 끊기고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자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미한 언어 기억장애가 시작됐고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3년 내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얼얼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 방심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자주 쓰는 단어, 익숙한 단어, 이름 같은 정보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뇌의 해마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핵심 기관이며 여기가 무너지면 치매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대다수가 그 시작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 뚜렷한 인지 저하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말을 하다 자꾸 멈춘다면, 단어가 목 끝까지 왔다가 사라진다면 이건 무심코 넘길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급속히 퇴화하고 기억은 복구가 아닌 점진적 소멸로 이어집니다. 이 증상을 느꼈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20분 이상 독서나 글쓰기를 하며 언어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둘째, TV나 스마트폰 대신 사람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수분, 항산화 영양소를 포함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견과류, DHA가 풍부한 음식은 뇌신경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어 하나가 막혔다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리면 뇌는 더 빠르게 다칩니다. 말이 끊긴다는 건 기억이 끊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끊어지는 고리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멈췄다면 그건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긴급 경고입니다. 이 작은 징후 하나가 3년 후 당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증상은 숨을 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70세 서정분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그냥 넘기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요즘 좀 숨이 가쁘네 정도였습니다. 무거운 장을 들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했고 빨래를 개다가도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날씨 때문일까 싶어 창문을 열어봤지만 공기와 상관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콱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가슴을 움켜쥔 듯 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10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심전도 폐기능 검사, 피검사까지 한참을 검사한 끝에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고 폐활량도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부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산소 포화도 수치가 평균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숨통을 완전히 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숨이 좀 찼다는 정도로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제 생명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노화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건 심장과 폐, 순환기계가 동시에 고장나고 있다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특히 숨이 쉬기만 해도 불편하다는 건 위험의 최전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산소가 전신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폐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얕은 호흡으로 생존을 버텨야 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일상생활도 어렵고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발전합니다. 이 증상을 겪으며 제가 가장 후회한 건 초기 경고음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숨이 차기 시작했을 때 병원을 갔더라면, 처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왔을 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숨이 막히는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즉시 병원을 찾는 일입니다.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을 통해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알코올, 흡연은 즉시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짧은 산책을 하며 폐활량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잠자기 전엔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호흡을 안정시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진 돈 다 썼다. 남편 병원비로 다 날렸다. 이 나이에 내가 돈 써서 뭐해?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깊게 만드는 원인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나조차 나를 챙기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가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쓰지 않는데 익숙해진 삶입니다. 그러는 사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1세 김분자 씨는 그렇게 외로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을 지키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 병간호에 남은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은 쭈글쭈글, 머리는 뿌옇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냥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날 그는 용기를 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초로 나를 위한 화장품을 샀습니다. 48,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계산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내가 미쳤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본 순간 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여자다. 이후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도 카페에 가고 꽃집에 들러 좋아하는 3개의 국화를 샀습니다. 월세 내듯 매달 10만 원을 나만을 위한 계좌에 따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엔 그 돈으로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영화관, 목욕탕, 북카페. 혼자라서 쓸쓸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을 안 써서 외로웠던 거였어. 김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표정은 부드러워졌으며 주변에서도 요즘 참 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위해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혹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걸 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남에게 쓰는 돈은 책임이고 나에게 쓰는 돈은 존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수백만 원 드리면서도 내 얼굴 주름을 위한 크림 하나 사는 건 망설이고 손주 옷 사는 데는 아낌이 없으면서 내 속옷 하나는 몇 년째 그대로라면
그건 외로움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돈은 관계를 지탱할 수도 있지만 무너진 자존감을 되살리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소비가 삶을 바꿉니다. 내게 어울리는 머리핀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이름이 적힌 명찰, 나만을 위한 티셔츠. 이 사소한 것들이 바로 외로움의 틈을 메우는 진짜 위로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더 이상 아끼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은 오직 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돈은 아직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써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통화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톡에 익십만 4일째 이유도 모른 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관계를 붙잡고 싶지만 나만 매달리는 것 같아 더 외롭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애써 유지하려 했던 관계가 무너질 때 그 허탈함이 외로움을 낳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 결국 나를 더 깊은 외로움의 구덩이로 밀어 넣습니다. 67세 김모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구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늘 자신의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김 씨가 아프다고 말해도 그 나이에 뭐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서운함이 쌓여도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지라는 생각에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식 집으로 들어가며 앞으로는 전화 자주 못 받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매일 받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기분 나쁜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붙잡혀 있었던 것임을.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관계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노인은 관계가 생명이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생명을 살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인연, 피곤한 만남, 의무적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건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고통입니다. 관계를 놓는 건 버림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당신을 무겁게 합니다. 함께 있어도 지치고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망치게 만든다면 그건 끊어야 할 신호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말 들어가며 누군가와 억지로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과만 연결되어도 충분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자신과의 진한 관계가 외로움을 막는 데 훨씬 강력합니다. 적막한 시간이 두려워도 그 안에서 진짜 나와 마주하는 법을 익히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이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 때 진짜 외로움은 당신에게서 도망칩니다. 관계의 끈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매일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식이 떠난 뒤 내 하루는 멈춘 시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 없다. 난 그냥 남겨진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을 되뇌는 순간 삶은 철창 없는 감옥으로 바뀝니다. 떠난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끊기고 내 안엔 텅 빈 고독만 남습니다.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없는 사람만 그리워할 때 생깁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봉래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미웠고 때로는 싸웠지만 아침에 눈 뜨면 맞은편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박 씨의 삶은 그대로 정지됐습니다. 밥을 할 이유도 외출할 이유도 사라졌고 그는 남편이 쓰던 방 한쪽에 앉아 매일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나가 살고 친척들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집 앞 경로당에서 복지사가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답답하시죠? 노래교실 한번 나오셔야죠.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노래야, 내 사람이 떠났는데. 하지만 복지사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 말을 걸고 김치도 놓고 갔습니다. 결국 미안한 마음에 한번 노래교실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이 떠난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도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고 누군가는 남편의 제삿날도 잊어버릴 정도로 치매 초기였지만 그들은 함께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매주 2번씩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수건을 챙겨주고 귤을 나눠주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 근처인데 버스 같이 타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몇 달 뒤 매일 아침 함께 시장 가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떠난 사람만 붙잡고 있었지? 내 옆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떠난 사람보다 내 곁에 남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난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연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들이 당신의 외로움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사진을 꺼내보며 전화벨이 울릴까 귀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당신을 위해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이웃, 걱정된다고 문을 두드리는 복지사, 웃으며 인사해주는 시장 아주머니는 외면당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이미 잃은 사람을 향해 감정을 퍼붓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온기를 외면할 때 생깁니다. 남은 인생은 죽은 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죽은 남편, 떠난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밥을 나누고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위로이고 생명입니다. 떠난 이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말을 걸어준 이웃의 목소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진 속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당신이 먼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돌보지 않아서 외로운 거였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조영자 씨는 몇 년 전까지 자주 쓰러졌습니다. 아침밥도 대충 때우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늘 부스스했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방치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었고 그 질문은 하루 종일 외로움이라는 회초리로 자신을 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가 경악했습니다. 퀭한 눈, 굳어버린 인상, 떡진 머리. 자신이 마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고립 노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조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나를 챙기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한 건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정리된 옷을 꺼내 입었고 그 다음은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자 거울 속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 씨는 이후 동네 건강센터의 체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뻣뻣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주변 사람과도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주 1회 목욕탕도 가고
가끔은 동네 꽃가게에 들러 가장 마음에 드는 꽃을 한 송이 사서 집에 꽂아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챙기니 외로움이 찾아올 틈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챙기는 습관이 외로움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타인의 부재에서 찾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을 허투루 때우고 운동은커녕 거울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면 외로움은 반드시 깊어집니다. 스스로를 챙긴다는 건 단순한 외모 관리나 식사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정성껏 다뤄줄 때 타인에게도 나를 소중히 대하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내면의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힘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챙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10분이 외로움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로션 한번 바르지 않은 얼굴은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지 않은 식탁은 마음마저 굶주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외롭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챙기면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도와주겠어요? 73세 이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넘게 혼자 지냈습니다. 자식은 미국에 가서 명절마다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병들거나 요양원에 가고 어느 순간 하루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 소리만 하루 종일 울리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징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3년째 그는 마음까지 병들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구나. 나는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구나. 그게 매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 복지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마을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어이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봉사는 무슨 봉사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도시락 배달이라는 말이 마치 세상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는 느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며칠 후 그는 조심스레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정,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고마워요. 얼굴 보니 좋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는 도시락을 건넨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렇게 사람 얼굴 봐서 참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정임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타인을 위로하러 간 줄 알았는데 정작 위로받은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매주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시간 맞춰 일어나고 옷차림을 챙기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5번째 방법은 자원봉사는 타인보다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이제 사회에서 역할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는 강력한 반전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물론 감사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결국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내 마음에 따뜻함을 심어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특히 노년기에 느끼는 외로움은 무력감과 쓸모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원봉사는 그런 감정을 정면으로 부수는 도구입니다. 거창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끼 나르는 일, 장 보러 같이 가주는 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도 충분합니다. 단 몇 시간의 봉사활동이 하루 종일 TV에 기대 사는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챙기면서 오히려 나를 치유하게 됩니다. 타인의 미소를 보며 나도 웃게 되고 감사 인사를 들으며 나의 존재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이 자원봉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 내 외로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배워? 이제 다 늙어서 뇌도 굳었는데. 74세 박정순 씨는 평생 배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일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낼 때는 나는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삼았지만 사실은 글을 못 읽는 수치심에 항상 눌려 살았습니다. 병원 진료표도 읽지 못했고 ATM 사용법도 몰라 늘 창구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노인문애교실 홍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와서 공부해서 뭐해?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종이를 찢지 못하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칠판 앞에 앉은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순간부터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겁은 두고 오셨어요. 첫날은 가나 다 쓰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핸드폰 문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아 사랑해라는 손주의 문자에 나도 사랑해라고 직접 답장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배움을 시작하고 나서 그의 하루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안전해졌고 사람들과 대화도 자신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6번째 방법은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스스로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늙었고 쓸모없다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집니다. 글을 몰라 TV 자막을 못 읽고 스마트폰을 몰라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세상 흐름을 몰라 대화에 끼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됩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는 확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년에 시작하는 배움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외로움을 밀어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모르는 것을 묻는 용기, 그리고 배운 것을 써보는 자신감이 삶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외로움 대신 설렘이 자리합니다. 한글 공부든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그림 그리기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발 내딛는 용기입니다. 배움의 길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움 앞에서 늙음은 변명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지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배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끊고 명절에도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으신가요? 혹시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 아닐까요?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가슴을 찢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한 6가지 말을 공개하겠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처입니다. 부모의 고생을 자식에게 되갚으려는 복수처럼 들립니다. 사랑의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식은 그 말에 감정의 문을 닫고 관계를 끊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가 이 말 한마디로 자식을 잃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래 이야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71세의 박정숙 씨는 평생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혼 후 친정도 남편도 없이 자식 하나만 믿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당 청소도 하고 새벽 빵집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했을 때 박 씨는 평생 처음으로 이제 나도 좀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출산 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전화로 털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기도 울고 와이프도 날 원망하고 회사 일은 쌓이고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그 말에 박정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깟 일로 힘들다는 소리 하냐? 나는 너 키우느라 하루 3시간 자며 일했어. 밥은 빚내서 먹었고 옷은 주워 입혔어. 넌 집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 그래도 힘들어?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알지. 그땐 내 심정 알 거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고 생일도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박 씨는 손주의 100일 잔치 사진을 다른 친척 SNS를 통해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손주는 멀리 이사갔고 새 주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난 그냥 사실 좀 섭섭했던 거지. 그렇게까지 끊을 줄은 몰랐어. 박정숙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기억 속에 박 씨는 고통을 강요한 부모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자식에게 너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저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은 순간 부모에게 이해받기보다는 비난받았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고백은 내가 왜 힘드냐는 비교로 돌아오고 그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결혼한 자식은 하나의 독립된 삶을 사는 어른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 삶을 부모의 고통과 비교하거나 되갚듯 말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아니라 거리를 택하게 됩니다. 결국 너도 당해봐야 한다는 말은 자식에게 부모를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판단하지 말고 과거를 들추며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 없는 조언은 충고가 아니며 사랑 없는 지적은 폭력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가까움이라면 이 말은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고생이 많았어도 그 고생을 증명하기 위해 자식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거래로 바꾸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따져지는 계산이 아닌 따뜻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청구서로 바뀌는 그 순간 관계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듣는 이는 미안해지기보다 억울해지고 갚아야 할 빚 같은 인생의 숨이 막힙니다. 올해 66세인 윤정혜 씨는 자신이 평생 아들에게 쏟은 정성과 돈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아끼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도 4년 내내 밀린 적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서울 외곽에 전세금을 보태주며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언젠가 보답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결혼 후 집안에 일이 생기며 빚을 지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야.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런데 1,000만 원만 도와줘. 윤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직도 나한테 손 벌리니? 너 결혼할 때 내가 보태준 전세금 기억 안 나? 대학 등록금 다 내가 냈잖아. 너한테 내가 쓴 돈만 1억은 넘는다. 이젠 그만 좀 해.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통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 씨는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잘 키웠고 잘해줬고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는데 왜 나를 피하는 거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결국 나한테 돈 쓴 걸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걸 다 따지고 있었구나. 이젠 내가 갚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쏟아부은 사랑은 고마움 대신 부담이 되어 아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돈으로 얽힌 사랑은 결국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는 말 속에는 너는 빚을 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이 반복될수록 부모를 향한 감사보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지배하게 되고 부모를 더는 편하게 대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는 이 말이 치명적입니다.
이제는 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성인에게 부모가 사랑을 청구하면 그 청구서를 감당하기 위해 자식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약속도 대화도 피하게 되고 결국 부모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라는 외로운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은 숫자로 따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통장의 이체 내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계산된 말로 되돌아오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의무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사의 의무를 강요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들은 사랑이었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거래로 바꿔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서 해준 일이 왜 이제 와서 계산이 되는가?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되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은 진짜가 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말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별의 예고편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재산 분배는 너희들 행동 보고 결정할 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위험한 미끼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걸고 마음이 아니라 계산을 남깁니다. 자식의 효도를 진심으로 만들기보다 연극으로 만들고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는커녕 원수로 만듭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박도연 씨는 75세 서울 은평구에서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인물입니다.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칸을 남긴 그는 퇴직 후 유산 정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 2, 아들 1, 셋 다 결혼했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박 씨는 유독 둘째 아들의 태도에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에서 박 씨는 와인을 한 잔 들이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가진 것도 많진 않지만 조금은 있다. 근데 말이지 재산 분배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거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첫째 딸은 웃으며 아빠 또 그런 말 하신다라고 넘기려 했지만 말은 이미 뱉어졌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막내딸은 평소보다 자주 전화를 걸었고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이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억지스러움이었습니다. 손자까지 대본을 외운 듯 할아버지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도연 씨는 처음엔 흐뭇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식들이 찾아오니 좋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형과 함께 몰래 박 씨의 등기부등본을 떼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왜 재산을 뒤져? 그럼 형은 안 궁금해? 아버지가 누구한테 줄지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형제들끼리의 갈등은 폭발했고 장녀까지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어? 우리 다 분열되잖아. 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가족 단체방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나 죽으면 변호사를 통해 알아서 처리될 거다. 그 문자가 보내진 이후 자식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명절도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어느 겨울날 자신의 생일에 빈 거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 말이 잔인한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부 사랑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자주 찾아오나, 누가 더 자라나가 사랑의 척도가 되는 순간 가족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멍이 듭니다. 부모가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조건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효심은 시험대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존경과 애정에서 나옵니다. 유산은 가정의 마지막 선물이 되어야지 최후 통첩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재산은 행동 보고 나눌 거다는 말은 가족의 중심을 흔드는 말입니다. 자식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는 순간 부모는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단하고 길게 남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재산은 네 형제한테 더 줄 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직접 자식들 사이에 벽을 세우는 선언입니다. 형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며 부모의 재산은 갈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형제를 갈라놓고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며
평생 풀리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뭉쳐놓은 자식들이 이 말 한마디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올해 70세인 김선태 씨는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고지식하고 성실하지만 말수가 적고 둘째 아들 정우는 활달하고 표현이 많은 편입니다. 김 씨는 평소 정우가 자주 찾아오고 살갑게 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병문안을 다녀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말 병실에서 우연히 꺼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우야, 너는 평소에도 엄마 아빠 잘 챙기잖아. 재산은 당연히 내가 더 가져야지. 정훈이한테는 뭐 알아서 살겠지. 이 말을 우연히 병실 문 앞에서 들은 건 정훈이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이 돌아가는 형의 뒷모습을 김선태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은 부모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조카의 생일에도 아무런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정우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내 형이 왜 이렇게 멀어진 건지 모르겠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형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를. 6개월 후 김 씨는 등기 이전을 앞두고 형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상속 포기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가족이 아닌 사람과 나눌 유산은 의미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키운 게 아닌데 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정훈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사랑도 정이 아니라 비교와 서운함으로 얼룩졌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네 형제한테 더 줄 거다는 말은 단순한 편애가 아닙니다. 자식의 존재를 평가하고 사랑의 무게를 수치로 매기는 폭력입니다. 부모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그 순간부터 나는 덜 사랑받는 존재로 낙인 찍힙니다. 형제간 관계는 삐걱이고 어릴 적 추억은 모두 뒤틀립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 이 말은 파괴적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식에게 넌 덜 받을 자격이라는 선언은 존엄을 짓밟는 말입니다. 부모는 표현이 솔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은 평생 자신이 덜 소중했다고 기억합니다. 가족은 비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식에게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누가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았는지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말, 재산은 네 형제한테 더 줄 거다는 말이 자식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등과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두 동강 내고 당신의 마지막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입을 다물어야 할 말,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번째는 부모 말 안 듣더니 그 꼴 됐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충고가 아니라 조롱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먼저 꺼내는 이 말은 위로가 아닌 비아냥으로 들립니다. 자식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을 느낍니다. 특히 인생이 가장 힘들어졌을 때 이 말을 들으면 부모를 다시는 찾고 싶지 않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절단냅니다. 60대 후반의 김말순 씨는 두 딸을 키우며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첫째 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결혼해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둘째 딸은 미용사 자격증을 딴 뒤 혼자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김 씨는 늘 첫째 딸을 자랑스러워했고 둘째 딸에겐 늘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 지영은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만의 가게를 내고 싶어.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김말순 씨는 만류했습니다. 지영아, 그거 절대 쉽지 않아.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 말 들어. 하지만 지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1억 가까운 대출을 받아 번화가에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직원 퇴사,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가게는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결국 폐업했고 대출이 남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말순 씨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꺼 봐라. 내가 하지 말랬지?
부모 말 안 듣더니 그 꼴 나는 거야. 애초에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망했겠니? 그 순간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그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실패하길 기다렸던 걸까? 자책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후 지영은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서운한 마음에 첫째 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지영이는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은 너무 잔인했어요. 그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부모 말 안 듣더니 그 꼴 됐다는 말은 절대 교훈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내미는 손이 아니라 바닥에 박힌 채 짓밟는 말입니다. 실패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비웃듯 말하면 자식은 그 누구보다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실패도 못하는 자식인가? 부모 앞에서도 울 수 없는 자식인가? 그런 감정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하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는 조언자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실패의 책임은 자식 스스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픔 위에 비아냥까지 얹으면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외면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부모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식에게 내 말 안 듣더니 그 꼴이라는 말은 칼끝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 말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자식은 비난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증명하려 들지 말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이 자식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순간의 비아냥이 평생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는 그렇게 커서 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의 미래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자식의 꿈은 꺾이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 깊이 박힙니다. 자식은 세상 누구보다 부모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비웃는다면 자식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자식의 가능성을 죽이는 선언입니다. 이마영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분식집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니며 결혼했고 둘째 민수는 어려서부터 말썽도 많고 엉뚱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도 좋지 않았고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 캐릭터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마영 씨는 웃었습니다. 너 그림은커녕 수학도 못하잖아. 그렇게 커서 뭐가 되겠냐?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민수는 억지로 웃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으로 들어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그림 노트를 불에 태웠습니다. 친구들에겐 엄마가 허락 안 해. 그냥 군대 갈래.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속은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이후 군대에 갔고 제대 후 아무 직장에나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붙일 데가 없었고 꿈을 포기한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결혼했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렇게 커서 뭐가 되겠냐고. 그때부터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밝고 천진했던 남편이 어릴 적 부모의 한마디에 갇혀 지금까지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마영 씨는 손주의 생일에 오랜만에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았고 케이크를 자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그 말이 생각나요. 그렇게 커서 뭐가 되겠냐, 그거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마영 씨는 말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이가 엇나가지 않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아들의 인생 전체를 감옥처럼 가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커서 뭐가 되겠냐는 말은 조언이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에게 받은 부정의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멸시와 실망으로 가득하다면 자식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결혼한 자식도 여전히 부모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과거를 들추며 조롱하거나 꿈을 비웃는 순간 자식은 그 꿈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이 말은 자식의 미래를 막고 도전의 의지를 꺾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자식의 날개를 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책임입니다. 당신이 던진 말이 자식의 인생을 짓밟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아무도 없어도 일어나 차려입는 습관입니다. 요양원에 끌려간 날 내가 마지막으로 입은 옷은 늘어지고 때 묻은 추리닝이었습니다. 누가 볼 사람도 없다고요? 그 생각이 당신을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도 당신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단지 몸을 가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의식이며 나 자신을 하루에 한 번씩 되살리는 행동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순간 이 습관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나 하나 보려고 누가 오나, 내가 뭘 입든 상관할 사람도 없잖아. 그냥 대충 입고 하루 때우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면 삶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외모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칙칙해지고 마음은 더 꺼져갑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삶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외출복 하나 안 챙겨 입는 사람일수록 병원 진료도 미루고 사람을 피하고 우울증에 더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옷차림은 곧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차려입지 않으면 결국 정신도 무너집니다. 집안에서 허리 굽은 채 축 늘어진 잠옷,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발 뒤꿈치가 갈라진 슬리퍼를 신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모습이 당신이 꿈꾸던 노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척하는 것일 뿐 실상은 이미 삶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는 습관.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걸 포기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사람도, 자존감도, 건강도, 당신 스스로도. 경기도 평택에 사는 75세 유영자 씨는 남편을 보내고 6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초반엔 매일 울고 늦잠을 자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머리도 안 감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떡져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5년 전 유행이 지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에 아끼던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유영자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체조반을 이끌며 활발하게 지냅니다. 매주 수요일엔 평생교육센터에서 라인댄스를 배우고 장보러 나갈 때도 항상 귀고리를 착용합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저분은 혼자 사시는데도 늘 단정하고 고우셔. 그런데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옷차림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단정하게 나를 대하는 그 습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남은 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매일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옷장에서 예쁜 옷 하나 꺼내는 것으로 말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무리한 인간관계를 끊을 줄 아는 결단력입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불편한 인간관계를 끌어안고 계십니까? 정말 외로워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이어가는 겁니까? 그 인간관계 당신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혼자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나를 갉아먹는 인간들과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심심하다는 핑계로 불편한 관계도 참고 견디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름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매번 만나고 돌아오는 길, 괜히 기분이 찜찜하고 허탈한 적 없으셨습니까? 대화하는 척하지만 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밥값을 낼 땐 뒷짐지고 부탁할 때만 유난히 친절해지는 사람,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며 우위에 서려는 사람. 이들과의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소모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괜히 미움받을까 봐라는 이유로 계속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 노동만 더해지고 자존감은 떨어지며 삶은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는 사람, 소모적이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관계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3세 김정희 씨는 과거에 참을성 많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부탁 한마디에 거절 못하고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움직이지 못하던 시기에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던 지인 중 몇몇은 왜 안 나오냐며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다. 병실에서 단톡방을 나가고 수첩속 연락처 절반을 찢어냈습니다. 퇴원 후엔 오롯이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김정희 씨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오후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혼밥이 어색하던 초반을 지나자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좋아졌고 누가 연락 안 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섞여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결단이 곧 당신의 평온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너 낳고 키운 게 죄냐?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도 얼굴 못 보는 자식, 그런데도 왜 당신은 아직도 그 애를 기다립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 키워놓고 다 해줬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을 붙들고 삽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문자를 보내고 생일이면 혼자 밥상을 차리고 어려운 사정이라며 돈까지 보내줍니다. 그 미련이 당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자식 때문에 웃는 부모는 있지만 자식 때문에 계속 울고 아파하는 부모는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설엔 오겠지, 언젠간 연락 오겠지 하는 그 기다림이 당신 삶을 갉아먹고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노년 우울증, 노인 자살 원인의 절반이 가족, 특히 자식 때문이라는 통계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이미 당신의 손을 놓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외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관심 없습니다. 본인의 삶이 바쁘고 자식도 있으니 부모는 뒷전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때 왜 그랬어?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만 부렸어? 라며 상처만 남깁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젠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련을 두는 순간 마음은 병들고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럼 키워준 거 다 계산할까요? 라는 비수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는 입을 닫습니다.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은 척 웃으며 병 들어갑니다.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집착이고 고통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연락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오지 않으면 혼자 여행 가는 겁니다. 손주 못 보면 이웃 강아지랑 산책하고 밥은 혼자 차려 먹되 반찬은 내 입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끌어와 스스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4세 최문자 씨는 딸 셋을 모두 서울로 보냈습니다. 직장, 결혼,
육아로 바쁘다며 전화도 뜸해지고 연락은 명절 전날 못 내려가요. 바빠요 한 줄 문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리움의 편지도 써봤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 TV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40년을 산 거였나? 그날 이후 그녀는 전부 바꿨습니다. 딸이 사준 고급 접시를 꺼내 혼자 차려 먹고 거실 한가운데 딸 사진 대신 자신이 꽃밭에서 웃는 사진을 걸었습니다. 무려 30년간 묵혀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예전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근처 문화센터에 나가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도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할머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젠 나한테 집중하니까 그렇지. 자식은 소중하지만 당신 자신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는 눈치 보지 말고 더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식은 마음에서 놓고 당신 자신은 손에 꼭 쥐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네 번째는 말없는 침묵을 견디는 강인함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입 한 번 열지 않아도 누구도 당신을 찾지 않는 현실 견딜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 소리로만 채워지는 집안, 전화 한 통 없는 하루 그 정적이 무섭지 않습니까? 침묵은 때론 총보다 무섭습니다. 그 고요가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노인의 집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정막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고 이웃은 경계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듣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 정적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무음의 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이 괴로워 라디오를 켜놓고 TV를 밤새 틀어둡니다. 누군가의 말소리라도 들려야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사람은 점점 외로움에 무뎌지고 무뎌진 마음은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소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잠드는 그 일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침묵이 삶의 본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끊임없이 떠들어야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만이 침묵을 견딜 수 있고 그 침묵 위에서 새 삶을 만들어냅니다. 침묵에 휩쓸리면 고독사가 오지만 침묵을 다스리면 온전한 혼자만의 인생이 열립니다. 고요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것, 아무도 찾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스스로와 대화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강인함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76세 남정호 씨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어, 밥 먹자, 잘 자. 그마저도 이젠 들을 사람도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하루는 멍하니 앉아 TV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도 점점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는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했다. 커피가 좀 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혼잣말이 아닌 진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달 일을 했지만 이젠 노트북 앞에 앉아 짧은 글을 씁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수필반에 등록했고 그의 글이 동네 소식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도 그는 매일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침묵이 고마워요. 나를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침묵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또렷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 그 고요를 사랑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노년을 품격 있게 단단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하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다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깊은 준비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다섯 번째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다고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웃고 싶어도 참는 인생 그게 진짜 사는 겁니까? 남이 뭐라 하든 결국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남의 시선에 휘둘립니까? 노년에 접어들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들 눈에 갇혀 살아갑니다. 혼자 외식하면 쟤는 왜 혼자야? 화장하고 나가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취미를 배우러 다니면 그 나이에 뭘 또 배우냐? 이런 말을 두려워하며 고개 숙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선을 두려워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고 결국 평생을 눈치로 소모합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지나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당신이 웃어도 남은 흘겨보고 당신이 울어도 남은 지나갑니다. 남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이값 한다는 말에 눌려 옷차림을 바꾸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취미생활도 접고 혼자 간 여행이라 말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당신이 꿈꾸던 인생입니까?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걸 잊은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조연으로 밀려납니다. 진짜 품격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당당히 해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노인이 이런 걸 해도 되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 하나가 노년의 자유를 만듭니다. 눈치 보지 않고 혼자 밥 먹고 웃고 노래하고 혼자 극장 가서 울고 나오는 삶. 그게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광주에 사는 78세 황정임 씨는 동네에서 별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빨간 바지에 반짝이는 귀걸이, 매주 문화센터에서 탭댄스를 배우고 혼자 북카페에서 스콘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저렇게 나대고 다닌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정임 씨는 처음엔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고 며칠 동안 외출도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체 누가 해줄까? 그 순간부터 정임 씨는 달라졌습니다. 새 옷을 사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동네 탁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모임에선 늘 조용히 있던 그녀가 이제는 저는요 하며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보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가 그 시선을 부수어버린 것입니다. 정임 씨는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사랑한 사람만이 노년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그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멋집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여섯 번째는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를 우선하는 철학입니다. 통장에 돈은 남았지만 마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 입고 외제차 끌고 다녀도 집에 들어오면 혼자입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재산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있는 게 편하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돈의 목매는 사람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자식에게 줄 재산 계산하고 혹시라도 의료비 날아갈까 조마조마하고 누가 한 푼 더 벌었다는 말에 속이 뒤집힙니다. 결국은 더 모으고 더 지키고 더 쌓는 데에만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놓고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 고급 외식은 해도 맛있다는 감탄 한마디 없이 삼키는 사람.
이런 삶은 분명 부자지만 절대 풍요롭지 않은 삶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아냅니다. 그 차이는 물질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스스로가 만족하는 하루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지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비는 줄이고 감정은 채우고 관계는 가꾸는 삶. 이게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71세 조영선 씨는 한때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잘 나갈 땐 BMW를 타고 명품 가방에 손목시계까지 늘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자식들도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아가며 왕래가 끊겼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이었나?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많던 지인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통장엔 아직 돈이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움과 무기력,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시쓰기 교실 전단지를 보고 망설이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연필을 쥔 것도 40년 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단 한 줄을 써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마음을 채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떠오르는 단어들을 메모장에 적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써서 동네 게시판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를 읽고 박수를 쳐주었고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조영선 씨는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게 나의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진 않지만 계절의 냄새를 맡고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을 만나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물질은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장은 줄어도 행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을 더 채우고 있습니까? 이젠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도 웃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